플러스 맵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변영석이고요. 네, 저는 컬처베이팅 센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상빈입니다.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조금 낯선 주제이기도 하고요.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힙해 보이는 단어를 고르는 게 네네. 이 낚시질 하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단어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가면증후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네네. 얘기를 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게 앞서 저희가 한 3회차까지 했던 여러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좀 연결해가면서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별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들을 좀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좀 이제 연결해 가면서 얘기를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면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얘기 주셔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네네. 가면증후군 이거 뭘 이렇게 번역했나 했더니 임포스터 신드롬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임포스터가 뭐냐를 봤더니 누군가를 사칭하는 거, 이게 사기라기보다는 사칭하는 거.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임포스터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러니까 사칭 증후군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와닿아서 가면 증후군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이 이 가면 증후군이 뭘 말하는 건지 먼저 좀. 본인이 어떤 노력이나 본인의 과정에 걸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거나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가 본인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나 그 과정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운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착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뭐 좋은 결과를 냈는데 네네. 또 불구하고 네네. 이건 내가 잘해서 그쵸.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우연히 그쵸. 우연치 않게 네. 어쩌다가 잘 됐을 거야. 얻어 걸린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운이 따랐을 뿐이야. 그렇죠. 라고 본인을 평가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 이번 주제를 고른 건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과정 동안 대면 접촉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증후군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감염증후군에 사실은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 자체가 칭찬을 많이 하는 교육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요번에 우리가 저번에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주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해서 선택해 왔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네네. 근데 이거랑은 정반대 느낌이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쵸. 게 있잖아요. 이 리플리 영화도 보셔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리 증후군은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쵸. 자기가 착각을 다른 하는 거죠, 사람인 아예.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거지. 네네. 본인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마치 부자이면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를 믿어버리는 그쵸. 현상, 이런 것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한쪽은 자기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인 척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동기화가 되는 현상, 그런 증후군을 이제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네네. 사기를 치려면 네.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걸 예전에 이렇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막 분석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다고 정말 확신에 찬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럼요. 사기를 칠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뭐 그게 진짜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자기를 믿어버려야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돈 1,000억을 가진 무슨 부자야. 이걸 자기 스스로도 막 확신에 차서 믿어버리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제 대표님한테 사기. 나 1,000억이 있으니까 100억만 좀 땡겨줘.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한.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비슷한 말로는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게 좀 연상되는 단어인데. 네네. 근데요. 지금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거의 전 세계 직장인의 3분의 2쯤이 그쵸. 이 감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쵸. 분석된 결과들도 있어요. 네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본인이 잘하고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우연한 결과고 내 노력의 결과라거나 내 재능의 결과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막 확신하는 지경까지 가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통계나 연구 자료들을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죠. 찾아낸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그런 성향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그 감염 증후군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주변에 많지는 않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대표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자료를 보면은 3분의 2쯤 그리고 뭐 전 뭐 그쵸?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2니까 여기 중에서도 2명은 일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눈에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염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뭐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청취자가 학부모라면 본인의 자녀들의 행동 양태나 말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직장,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 텐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감염 증후군 같은 게 있었겠구나라고 유추되는 친구들은 있어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뭔가를 되게 잘했는데도 네네. 그것이 자신이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뭘 못했고 하면서 칭찬을 받아도 칭찬을 거부하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북돋아지고 그렇죠. 건강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한 그 뭐 우리가 뭘 지어낸 말도 아니고 잘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 안 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좀 어렵다면 이분들이 나타내는 특징 같은 걸 조금 더 이제 열거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감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를 살펴보려면 이제 사실 기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감염 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사용된 환경, 네. 구조적인 그런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심리학자가 40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여성이 구조적인 차별을 실제로 오랫동안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성공했다라고 주변에서 일컬어지고 그 모두에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여성 지도자들이 본인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공이나 혹은 운이 좋거나 뭐뭐 때문에로 돌리는 경향이 심하다는 걸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지? 라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추측하기를 이 구조적인 차별이나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교육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 보면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환경이라는 것,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나마 순화된 게 유리천장 정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는 아예 뭐 그 강철로 천장이 있었죠. 뭐 투표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천장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반복된 그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그쵸. 했었는데
뛰어오르려고 해볼 때마다 좌절되면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맞습니다.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벼룩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인 거지.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뛰어올라도 난 안 돼. 라고 그쵸. 하고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죠. 문득 툭 튀어봤더니 그 위로 확 올라가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라고 믿어버리는 혹은 그렇게 본인을 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네.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 회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뭐 스킬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뭐 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운 때문이라고 그냥 자기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팀원들과도 이 팀워크를 할 때는 단절이 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과로 및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는 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능력을 만든 게 아니니까 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칭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그럼 다음번의 태스크, 다음번의 성공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패에 대한 좌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연결되거나 혹은 그 뭐 수어사이드 뭐 심팀이라고 하는 뭐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거나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실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건 너무 그냥 쉬운 표현이고 맞습니다. 우울감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울해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맞습니다. 그건 최종적 결과인 거지. 그쵸. 우울증이라는 건.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것, 지금 가면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그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왜냐?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떨어뜨려. 맞습니다. 일단 내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것이 가장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걸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가면증후군이라는 건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그쵸. 스스로가 그것을 굉장히 저평가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의 증상으로는 증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것의 징후로는 그죠, 징후. 뭐 자기 회의를 계속 한다던가 네네. 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성향이 오히려 강해지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해가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한다. 이 증상, 이런 심리 상태와 네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건 어떻게 연결돼서 이게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 이제 완벽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전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으면 완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히 되려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완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변의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직 라고 스스로를 책찍질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이거 이제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그쵸. 아니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되게 겸손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거죠. 너무 겸손한 엄청나게 거죠. 겸손한 거지. 그쵸. 아니 뭘 그런 말씀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미덕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구권에서는 사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오히려 미덕인데 네. 여기도 이제 집단 안에 자신을 조용히 이렇게 묻어두는 그쵸. 이것을 미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로 평가될 수 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사실 그것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나를 평가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을 업하고 거꾸로 말하면 완벽하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완벽한 게 뭐겠어요? 일을 완벽하게 잘해.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그렇죠. 못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평가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완벽하다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상정해 놓고 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한 거야 라고 그냥 본인이 설정해 버린다는 거죠. 한계나 이런 그렇죠. 걸 완전 주변의 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의견들을 경청하거나 그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점에서 완벽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과로나 번아웃이 되겠네요. 그쵸. 네. 난 아직 계속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면증후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줘야 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조금 안도감이 생기는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를 합니다.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완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고 감염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을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해지고 더 완벽주의자가 돼서 노력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전 무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맞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감염증후군 같은 것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렇죠. 장치가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의 왕래가 떨어지니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소통할 일이 많이 부족해지니 사람들의 감정이 우울해질 거야. 네. 이거는 사실 좀 되게 막연한 연결인데 네. 구체적인 지점에서 일과 관련해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또 적절한 코멘트나 평가나 조언이나 등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본 이제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모수 자체가 너무 작았어요. 이게 50명인가를 연구했더라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기관에 그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 유아들을 조사해 보니 실험을 해 보니 연구를 해 보니 인지 능력이나 언어 발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들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결과도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비교, 그리고 본인을 채찍질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발달을 해야 이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 친구 봤더니 뭐 얘는 공을 잘 차. 네. 나도 공을 잘 차보고 싶어. 네. 그러면서 뭐 공을 가지고 혼자 연습을 한다던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극들이 계속 주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어떤 정도의 성취를 내기도 하고 그쵸. 좀 더 부족하면 더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네네. 자기에 대한 평가라던가 노력이라는 것이 뭐고 네네. 성취가 뭐다 이런 걸 학습하는 건데 네. 그쵸 그게 없죠. 없어져 버린 거죠. 혼자 집에서 그쵸. 동영상 틀어놓고 선생님도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애들 보니까 황당하더라고.